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현대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지문과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현대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지문과 문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이나 똑같습니다. 소설은 여러분들 이렇게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갈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그 소설 속에 핵심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내적 갈등인지 아니면 외적 갈등인데 이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인지 개인과 사회 갈등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갈등에 뭐를 찾을 줄 알면 원인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철이가 지금 수험생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알았죠? 근데 어머니는 병철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이유는 아버지의 체면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엄마도 친구들하고 만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다는 걸 자랑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이 병철이는 부담을 좀 느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예상보다 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철이를 달달 볶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 병신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병철이는 이제 엄마하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공부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계속 엇나갑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병철이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병철이도 엄마한테 미안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을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 되는 갈등은 엄마와 병철이의 갈등인데 그 갈등의 원인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병철이가 게을러서일까요? 병철이가 머리가 돌대가리이기 때문입니까? 이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허영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 자랑을 위해서 아이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아이가 부담을 느낀 겁니다.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우린 가장 중심적인 갈등은 엄마와 아이의 갈등. 갈등의 원인은 결국 부모님의 허영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연극을 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갈등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고 우리 부산행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알았죠?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해운대라는 영화도 있고. 그 영화를 보면 갈등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 갈등이 나타나죠. 인물들의 내적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인물과 인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 갈등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산행을 보면 국민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결국 국가는 외면합니다. 그럼 결국 국가가 국민을 외면했다는 게 그 부산행의 핵심입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파악할 줄 알면 영화를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럼 결국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는 개인과 국가의 갈등이고 결국 갈등을 만든 건 국가의 무관심입니다. 누구에 대한? 국민에 대한.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은 일단 갈등의 핵심이라고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수험생들은 개념을 먼저 좀 익히세요. 이 소설의 개념 중에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될 게 인물의 유형, 인물 제시 방법, 배경의 역할, 갈등의 유형, 구성 단계, 시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학생들 중에 공부가 잘 돼 있는 학생들은 이런 개념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설을 접근하고 문제 푸는 요령만 익히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먼저 정확히 익히세요. 인물, 아까 얘기했죠. 유형이나 인물 제시 방법, 배경의 역할, 그 다음에 갈등의 유형, 구성, 단계, 시점. 이건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소설을 읽고 그 소설이 어떤 시점으로 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익혀놓으면 뭐 어떤 소설이 주어져도 이거 시점 뭐야? 라고 찾아내는 게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술상의 특징이 소설에서 잘 나오는데 소설의 서술 방식에는 대화도 있고 설명도 있고 묘사도 있고 행동도 있습니다. 인물의 행동도. 그럼 과연 이게 설명 위주로 돼 있냐 아니면 대화 위주로 돼 있냐 인물의 행동 중심으로 돼 있냐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건 지금까지 얘기한 핵심 내용은 일단 중요한 건 개념을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제 경험을 하셔야죠. 선생님이 원래 문학의 기본 원리는 구체적으로 쓰여 있고 그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게 문학입니다. 그리고 문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문학을 잘하는 겁니다. 직접 경험을 하든 간접 경험을 하든. 양병철이 여러분 전쟁을 체험하고 결국은 이제 현실에 복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 때 너무 큰 고통을 당해서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철이가 만약에 요번에 출제된 이 소설을 읽었다면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해력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여러분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작품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럼 뭘 파악해야 됩니까?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이나 똑같습니다. 인물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비문학은 요약을 하는데 왜 문학은 요약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은 여러분들 지문이 길죠? 긴데 대체로 두 덩어리나 세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앞부분이 갈등이면 뒤에 이유가 나오거나 앞부분이 중심 사건이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가장 중심 내용이 뭔지를 요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소설에 나타난 중심 갈등이나 사건이나 이것의 원인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술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파악하면 좋겠죠. 원래 그래서 어느 정도 소설을 좀 경험을 많이 한 학생들은 읽으면 이게 동시에 파악이 됩니다. 읽으면서 인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줄거리 이해하면서 이 소설의 시점은 뭐겠다 하면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딱 접하면 바로바로 푸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소설을 읽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고전소설 해설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걸 순서대로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를 두고 첫 번째는 그래 좋아 인물과 내용 파악만 해보자. 두 번째는 한번 읽으면서 시점과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내가 파악을 해보자. 세 번째 읽으면서는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뭔지 파악해보자. 그래서 하나의 지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선생님,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을 때 더 원칙적으로 공부하세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들은 상위권 학생들하고 동일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등급이 혹시 낮은 학생들은. 애초부터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안 했다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조금만 공부하면 상위권이 된다면 누가 여러분들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1,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2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은
할 게 많고 성적은 빨리 올리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고 싶고 그런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재수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걸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한 말을 잘 듣고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 익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을 한 번만 읽고 문제 풀고 끝내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래서 시점도 한번 찾아보고 인물의 심리도 한번 찾아보고 갈등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작품이 이제 완전히 이해돼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점점점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지문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내용 파악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고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은 일단 갈등 문학이다. 개념을 먼저 익혀라. 지문 읽을 때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문을 여러 번 읽어서 한 번 하나하나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중에 좋은 실력을 가진 수험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연습하면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연습하지 마세요. 지금 요번에 출제된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이 소설도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대소설이 나오면, 고전소설이 나오면 일부는 수록된 지문이 나오고요. 일부는 낯선 지문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내가 공부를 해서 조금 알고 있거나 줄거리를 안다면 낯선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 수험생들은 다른 거 공부하지 마시고 일단 연계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하는 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수능을 대비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출제된 소설 지문을 한번 요약해 주면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한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가 있다는 건 이건 분명히 1인칭의 시점이고 결국 나라는 인물이 자기의 심리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시점이 뭐겠습니까? 1인칭 주인공이다. 이건 읽으면서 느끼는 학생들이 있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느끼는 학생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찾기는 어렵다는 거죠. 다시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는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소설은 당연히 이유를 제시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습니다. 왜? 이런 전선에서 두부장수 종소리, TV 흘러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 얘는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이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전선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서 무슨 이런 소리가 나지? 얘가 지금 현실에 왔을 때, 전쟁이 끝나고 현실에 왔을 때 첫 번째 느낌입니다. 이게. 중얼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거든. 전쟁터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 아니 무슨 두부장수 종소리가 들리고 수돗물 소리가 들리고 텔레비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지? 라고 약간 낯선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아직은 내 몸에 밴 전쟁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나는 분명히 전쟁을 체험하고 현실에 돌아온 인물입니다. 근데 이 현실 속에서 뭘 느끼는 겁니까? 아니, 아직도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전쟁터인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라고 낯설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두부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에 의식을 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아니 전쟁터에서 무슨 이런 소리가? 나의 안에 긴박감에 비해서 이 밖은 너무도 무의미하고 태풍스럽고 패덕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패덕이란 말은 도리에 어긋났다는 소리입니다. 남이도 학교 공부도 또는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앗아간 화실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아니 이런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얘는 전쟁이 끝나고 결국 현실에 돌아왔는데 현실 속이 낯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로부터 자기가 소외됐다고 느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 뭐가 느껴져요? 일단 서술이고, 대화가 아니죠. 이건 서술입니다. 서술. 그 다음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 주로 나의 심리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나의 내적 갈등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내적 갈등은 왜 생겼겠습니까? 전쟁 때문이죠. 우리 여러분 가끔 영화 중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병이 돼서 결국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전쟁에서의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괴로워해서 술 먹고 잊고 잠이라도 자려고 하는데 계속 그게 꿈속에 나타나니까 괴로움 속에 방황하다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영화들이 가끔 있습니다. 전쟁은 결국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가 인간을 비인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양면철에 이렇게 잘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다. 그리고 여기 학생들이 앉아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철이 먼저 문 열고 나가야죠. 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이상, 꿈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냥 내가 일단 목숨을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비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거기 두 형제, 아주 우애가 두텁죠. 근데 결국 전쟁이 사람을 아주 비인간적으로 만듭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주로 나의 심리를 쓰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실에 돌아왔는데 현실이 낯설다고 느끼는 게 이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뒤에는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습니다. 현실이.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얘는 이걸 아주 좋아합니다. 전쟁터에서 늘 긴장했잖아요. 그 긴장감이 얘는 좋은 거예요. 근데 현실에 돌아오니까 현실에는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이 군대에 가서 늘 고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다가 막상 군대 제대해서 현실에 딱 돌아오면 편안하긴 한데 너무 긴장감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질 수 있겠죠? 그겁니다.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근데 결국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과거입니다. 며칠 전에 다방에서 일입니다. 실내에 담배 연기가 꽉 차 있고요.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고 어쩌다가 내가 남이라는 아이에게 결국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다음과 같이 자기 이야기를 남이에게 했답니다. 이 남이가 원래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지문에는 이 여자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남이는 전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 전쟁터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남이는 당연히 재미를 느낄까요?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그랬어? 그래서 너 그것 때문에 훈장 받았어? 사람 많이 죽여봤어? 이런 걸 되물으니까 남이가 정내미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남이와 헤어집니다. 원래 이게 EBS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학생들은 이 남이가 누군지 알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해가 좀 편하겠죠. 그럼 모른다면 결국 그냥 소설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남이에게 나는 하도 답답하니까 자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는 디고지에서 전투 중인
땡땡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려는 명령을. 이게 과거 얘기입니다. 전쟁터 얘기입니다. 전쟁터 얘기. 음료수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에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 T에서 거기까지 80km 거리였습니다. 나는 한 병장과 함께 밤중에 급수차를 몰고 T를 떠났습니다.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목신 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서 바로 우리 귓가에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에 지워진 헤드라이트 반경 속에는 사물이 극도로 정밀하게 마치 입체 영화에서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정밀함이란 아주 예민한 겁니다. 지금 전쟁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트럭 몰고 가다가 갑자기 적군이라도 만나면 그냥 죽는 거니까 아주 예민하겠죠.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는데 전쟁터에서 가진 겁니다. 어휴, 대단한 긴장감이죠. 이따금씩 여운한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가히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럽게 불빛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윈도 머리를 부딪혀서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차에 부딪혀서 그냥 나방이들이 죽는 거예요.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 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 이렇게. 그는 겁에 질린 해쓱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습니다. 한 병장은 지금 겁에 질려 있어.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에 손에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긴장감. 이 시면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이 생동감. 저 유리창에 부딪히는 나방이 따위가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 빙긋이 웃었습니다. 얘는 이 전쟁터의 긴장감이 더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 이야기를 남이한테 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는 이제 한 병장과의 대화입니다. 앞부분은 다 뭐로 돼 있죠? 서술로 돼 있습니다. 알았죠? 이 부분은 대화입니다. 이런 걸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 학생들은 여러 번 지문을 읽어서 하나하나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한 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면서 잡아 느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일병은 무섭지 않아? 이 차일병이 나 아니겠어요? 아니요, 전혀.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나 어디서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감각이 없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얘가. 얘는 이런 긴장감을 느끼고 현실에 왔는데 현실은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현실이 싫은 거죠. 앞부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제입니까 제대가? 6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 관통하는 듯한 느낌. 이게 다 누가 한 소리입니까? 저는 지금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고 이곳에 온 뒤로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의 심리였습니다. 과거에. 나는 전쟁터에서의 긴장감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까 벌써 통이 텄어.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되는 거야. 긴장은 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기 발견되면 바로 공중사격으로 우린 죽어. 그 폭염 사정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요. 긴장감은 더 고조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준 겁니까? 남이한테 해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중심 내용이 이제 딱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라는 인물은 뭐를 체험한 인물이에요? 전쟁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어디에 돌아왔죠? 현실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해 보여요? 무감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나타나는 건 나의 내적 갈등입니다. 이런 내적 갈등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은 다 뭐 때문입니까? 전쟁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된 거죠? 그러고 나서 중략 뒷부분이 문제인데 요번에 이 중략 뒷부분, 이 부분 때문에 대체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등장했냐 이거지. 왜 등장했냐. 근데 사실은 연계교재를 공부한 수험생들이었다면 이 노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간 학생들은
이 노인은 또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황하죠. 그럼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여기서 노인은 여러분들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노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또 틀릴 이유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파악하면 됩니다. 어떻게?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이 노인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었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안정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 그럼 얘는 이것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하다가 어느 정도 뭐를 찾았었어요? 안정을 찾았었어요. 근데 결국 노인을 보고 나서 결국 이 안정감이 깨진다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이 노인 때문에 갈등이 해소되는 겁니까? 갈등이 고조되는 겁니까? 고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의 노인의 역할은 나의 내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정도만 파악하고 문제 풀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영계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 노인이 누구고 노인이 찾는 물건이 뭔지를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노인 때문에. 노인이 지금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나의 안정감은 깨질 것이다. 그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고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될 것이고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노인 때문에 내적 갈등이 생긴 겁니다. 다시 더 고조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소설 읽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훈장입니다. 훈장. 양명철이가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자기도 다치고 나중에 국가로 돌아왔는데 국가에서 훈장을 줍니다. 그리고 훈장을 받고 현실에 왔는데 현실에 적응을 못해요. 그럼 국가에서 그 받은 훈장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원래는 이 나라는 인물이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훈장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노인은 아들이 전쟁터에 참여했다 받은 훈장을 지금 물 웅덩이에서 찾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아는 학생들은 이 물건이 뭔지를 좀 알지만 몰라도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문제 틀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일단 노인은 물건을 찾고 있고 이 물건을 찾는데 이 물건과 노인이 무슨 관계가 있고 나는 그걸 알고 싶어 해요. 왜? 지금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았는데 이 노인 때문에 그 안정감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면 노인을 만나서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온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곁에는 개가 종종 걸음부터 따라왔고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립니다. 빛이 파라솔, 괴짝, 연탄불 따위를 착착착착 올려놓은 데는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비가 끝난 노인은 이제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서 개를 데리고 물 웅덩이 쪽으로 가는데 개는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은 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선에서 면면이 솟아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그래서 전신에서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합니다. 얘가 지금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 노인을 보고 나서 노인이 물 웅덩이에서 무엇을 찾는 행동을 보고 불안해진 거예요. 아니 그동안 안정감을 잘 찾았는데 노인 때문에 안정감이 깨져버린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을 저토록 소중하게 여긴단 말인가? 무엇이? 저 물건이 도대체 무슨 물건이냐?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 안에서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뭐 하겠어요? 누구 만나겠어요? 노인 만나죠. 노인이 찾는 게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자기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뒷부분에 가면 노인은 사실 아들이 받아온 훈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노인은
이 훈장이 무의미한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웅덩이에 참 역설적이지만 아들의 훈장을 버린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무의미하다는 아들의 훈장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결국 물웅덩이에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허무함을, 그 허망함을, 전쟁에서 받은 그 훈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물웅덩이의 훈장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극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허망함을 이제 인식하고, 그래, 의미 없는 거야, 나한테는 의미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걸 잊고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나가 결국 노인한테 가서 도대체 뭘 찾는 겁니까? 결국 노인은 말을 안 하고 아이가, 옆에 소년이 와서, 노인과 같이 지냈던 옆집에 있던 소년이 와서 알려줍니다. 저 할아버지 지금 훈장을 찾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 아들이 원래 월남전에 가서 훈장 받았는데 그 훈장 할아버지가 물 웅덩이에 버렸어요. 결국은 원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훈장을 물 웅덩이에 버리고 그걸 찾아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준 거예요. 왜 주려고 했냐면 할아버지한테 그 자기 훈장을 버리고 그걸 찾아서 할아버지한테 주고, 할아버지 이 훈장이 무의미한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미 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래 이 전체 소설을 보면 약간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아들이 받아온 훈장이 무의미함을 이미 알고 물웅덩이에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허망함을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놈이 나타나서 그 물웅덩이에 던져버린 훈장을 찾아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들을 떠올리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노인을 다시 허망함에 빠지게 만든 게 납니다. 나는 그래서 노인의 그 마음도 모르고 자기 훈장이 허무함을 느꼈었어요, 얘도. 그래서 훈장을 물속에다 버리고 결국 그걸, 자기 훈장을 찾아서 노인이 찾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들의 훈장 아닙니까? 라고 준 거야. 응? 그리고 그걸 받은 노인한테 이 훈장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걸 연기를 한 거거든, 지금. 근데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전쟁에서 고생하고 참 그 긴장감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현실에 돌아왔어. 훈장을 받았어. 현실은 근데 전쟁터와 완전히 달라.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 이 훈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려면 빨리 이 훈장을 잊어버리고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현실에 적응하기 어렵겠죠. 그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칩시다. 그럼 이 소설에 주어진 장면만 보면 이거죠. 나는 지금 분명히 전쟁을 체험했고요. 전쟁의 긴장감을 좋아합니다. 근데 현실은 아주 무감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요. 이런 나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는데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의 안정감을 더 흔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이런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런 사건이 만들어진 원인은 다 뭐 때문이라는 걸, 전쟁 때문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아마 이번에 수능시험의 문학 중에서 이 현대소설 파트가 가장 수험생들한테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한 학생들도 조금 문제를 어렵게 풀었습니다. 자, AB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뭐 이건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에서 늘 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했다. 좋다. B는 시간의 흐름이다. 맞다. 근데 뭐가? 이게 틀렸어요. 객관적인 게 틀렸습니다. 결국 B에서는 여러분, 내가 노인을 관찰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서술합니다. A는 구어체를 쓰고 있다. 구어체라는 건 대화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서로 주고받고 있죠. 그래서 활용해서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혜를 통해서 노인의 행동을 관찰한 사실을 생생하게. 이게 문제가 없었어요. 답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B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인물의 대화를 삽입하여, 이건 모르겠다. 인물이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이 해소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심 인물의 말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 안 하죠. 그죠? 이런 것들만 파악하면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지문이 꼭 100% 이해가 돼야지 문제를 다 맞추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줄 알고 개념이 잘 돼 있으면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찾아보랍니다. 적절한 겁니다. 나는 일상을 건태롭게 짜증스럽게 느낍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상황에서 남에게 만나 전쟁 경험담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 내용 아닙니까? 이게 앞부분의 중심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나는 디고지로 향하는 도중에 음료수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한병장과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적의 정찰 비행에서 공격을 받았다. 없었죠.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얘기한 건 나가 아니죠. 한병장입니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의 기자. 이게 여러분 긴장감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지는 겁니다. 이건 중심 내용만 이해해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A하고 B. A는 여러분 모든 사물이고 B는 물건입니다. 이때 물건이 뭔지 모르더라도 한번 봅시다.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B를 물건을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변화된 모습은 없었습니다. 앞부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노인이 그래 아마 더 이상 그 행동은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하지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중단될 것이라고 예감한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결국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걸 느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 중에 이 문제의 오답률이 좀 높습니다. 나는 B의 정체, 물건의 정체와 노인이 B를 찾는 데서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노인한테 찾아가서 묻고 싶은 겁니다. 나는 노인이 B를 아주 소중한 물건으로 느낍니다. 거기 여러분 그 지문에 보면 지문에 B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이 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맞습니다. 나는 결국 자신이 모든 사물의 관계에 대해서 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요. 말을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어디냐면 본문 거기 그 앞페이지에 8페이지에 보면 오른쪽에 위에서 10번째 줄 정도에 보면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 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A로부터 소외된 상태죠. 그 다음에 B는 상실한 상태입니다. 노인은 물건을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게 맞는 말이죠. 답은 1번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 오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고 나서 선생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그 물건과 그 다음에 사물이 어떤 의미인지는 전체 상황을 가지고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문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읽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독해 능력이 향상되면 이런 것도 보이는 것이고 보이는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치중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25번은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감각이 엄청 많아요.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시킨다. 청각을 통해서는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그죠? 그래서 무슨 노랫소리나 종소리를 보고 나서 아니 지금 이 전선에서 무슨 저런 소리가 나? 얘는 다르다고 느끼죠, 이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종소리하고 노랫소리를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소리라고 느끼는데 얘는 그 소리가 아니 이런 데서 왜 이런 소리가 나지? 라고 다르게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 경험을 후각화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냄새란 말을 쓰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도 쓰고 있어요. 시각을 통해서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주는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체념 상태에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게 노인을 보고 번민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느끼는 건 안절부절한다는 거죠.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작품은 감각을 많이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근데 결국 얘는 거의 체념을 하고 안정감에 빠졌는데 노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얘를 안정감에서 벗어나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번민이고 그 번민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선택지를 이해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이게 아마 학생들도 이 문제도 쉽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의 느낌을 나가 전선에서 느끼는 전쟁 냄새라고 표현한 건 후각을 통해서 상징적인 감각을 표현한 겁니다. 두부 장수의 종소리, 유행가 소리는 청각이죠. 태평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 인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돌과 벌레와 같은 입체 영화처럼 보면서 심장이 맞닿는 듯 체감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긴장을 시각적으로 아주 극대화시킨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나방떼들이 차창에 부딪혀서 죽는 것을 목격하는 데서 나는 전쟁의 실상을 깨달음으로써 체념적인 현실인식을 갖게 된다. 얘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죠? 긴장을 느끼죠. 그리고 그 긴장감을 즐깁니다. 여기서 체념이란 말은 잘못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노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는 건 번민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는 예비 수험생들은 선생님이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설은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하시고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시점을 파악하는 연습, 갈등과 사건을 파악하는 연습,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연습,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작품을 늘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떤 소설 지문이 나와도 빨리 읽고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요약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만 자꾸 익히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예비 수험생들이나 혹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